자, 주제 발표에 이어서 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이 있겠습니다. 오늘 좌장을 맡아주신 이용만 교수님께 토론 진행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늘 패널의 좌장을 맡은 한성대학교 이용만입니다. 그냥 앉은 자리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패널에 참여하신 분들에 대한 소개를 먼저 잠깐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패널 토론을 진행할 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가나다 순으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운대학교의 도시계획 부동산학과의 고진수 교수님이 나와 계십니다. 고진수 교수님, 예. 도시계획과 이제 부동산 개발 쪽에 주로 이제 연구를 하고 또 교육도 하고 그렇게 계십니다. 그 다음에 건설산업연구원의 두성규 선임연구위원 나와 계십니다. 예, 그동안 주택정책, 주택관리, 주택과 관련된 법 이런 쪽으로 주로 연구를 해오셨습니다. 현재 국토부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으로 계시고 여러 분야의 정책을 자문해 주시고 계십니다. 다음은 서울대학교의 환경대학원의 이영선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네. 도시 및 지역경제학하고 도시경제론 등의 분야를 연구하고 계시고요. 현재 수도권 정비 실무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LH주택연구원의 진미연 연구위원님 나와 계십니다. 예, 주거복지하고 주거정책 쪽에 여기 많은 연구와 그 다음에 이제 자문을 해주고 계십니다. 현재는 LH 토지주택연구원의 주거안정연구센터의 센터장으로 계십니다. 예, 오늘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 공감 포럼입니다. 여기에 오늘 건설환경 변화에 따른 임대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주제 발표가 있었습니다. 패널들은 이 주제 발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런 건설환경 변화에 따라서 공공임대주택뿐만 아니고 이제 민간임대주택도 관련되어 있죠. 여기에 공급 활성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견들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런 토론회의 경우에는 순서가 가나다 순으로도 되어 있고요. 거꾸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가나다 순으로 될 경우 이제 제일 먼저 하시는 분은 내가 처음에 하겠구나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고 뒤에 계신 분들은 할 얘기 없겠다 이럴 수가 있어서 이번에는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고진수 교수님께 이제 아무래도 도시개발과 이런 쪽에 연구를 해오셨기 때문에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 어떤 조치들이 필요한 건지 여기에 몇 가지 제안을 했는데 그 제안에 대한 평가도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LH 토지주택연구원의 진미연 박사님께 이제 마이크를 돌리고요.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두성규 건설산업연구원의 이제 선임연구위원님께 마이크를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영성 교수님께 이제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네 분의 이제 패널 토론이 끝나고 나서 시간이 되면 한 번 더 이제 패널 분들한테 추가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발제를 하신 그 분한테 마이크를 넘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희순 박사님께 마지막에는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당 대략 한 7, 8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올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한 7, 8분 정도 쓰신다고 생각하시고 예, 그러면 고진수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가나다순으로 하게 되면 항상 처음에 하게 돼서 즐겁기도 하고 부담되기도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준비한 그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발표하셨던 부분들 아주 흥미롭게 잘 들었고요. 결국 표준 건축비가 우리 생각하기에 그냥 지을 때뿐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은 이후에도 분양 전환 가격이라든가 하자보수 보증금, 특별수산 충당금 등과 같은 어떤 관리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잘 짚어주셨던 것 같고요. 결국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산정 방식과 세분화 그리고 산정 주기에 대한 부분까지 제가 과제를 제안해 주셔서 네, 흥미롭게 잘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먼저 우리가 공공임대주택의 목표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 우리의 공공임대 목표는 정치 대상 가구가 적정 입지에 저렴한 주거비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게 되면 결국 사람과 주택에 대한 문제인데 결국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적절한 가구를 이제 선별해야 되고 결국 비적격 가구는 적당하게 퇴거를 시켜야겠죠. 그러니까 되게 기간은 짧게 하고 누구나 그런 공정한 기회를 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주택 관리 차원에서는 공가를 줄여야 될 부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공가가 줄이려고 하면 결국은 잘 짓고 잘 관리해야 되는 문제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여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품질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찾아본 자료에 따르면은 이사 경험이 있는 가구들의 공공임대주택 가구의 이사 이유를 물어보면 제일 많은 부분들이 시설 설비가 불량해서 시설 설비가 양호한 주택으로 이동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는 집주 근접에 대한 부분으로 이유를 꼽고 있습니다. 결국은 주택의 품질, 주택의 입지에 대한 부분과 이미 상충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잘 짓고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셨던 표준주택 건축비를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는데요. 결국은 지금의 모든 것들은 공급가를 싸게 하는 형태의 방향에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저렴한 주거비를 하기 위해서는 공급가를 싸게 하는 부분도 있지만 결국 수요자에게 그만큼의 보전을 통해서 저렴한 주거비를 확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논의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잘 지적하신 것처럼 물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 최소 원가 상승에 대한 소비자 물가, 생산자 물가, 건설 공사직 지수 같은 최소한의 상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이후로는 변화 없었다는 것은 이에 대한 좀 현실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주택과 동질한 어떤 품질을 제공하기 위해서 품질 개선에 대한 요구도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는 방식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선정 방식과 세분화가 꼭 이루어져서 적정하게 반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결국은 이 건축비 상승을 통해서 임대 가격이 상승하는 부분으로 돌아갈 텐데 그렇다고 하면 이 상승분을 과연 그 정부와 공급자, 소비자가 어떻게 좀 분담해야 할지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인플레이션 환경에서 이런 상승에 대한 어떤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어떤 단계로 어떤 속도로 이거를 현실화시킬지에 대한 부분들도 향후에 좀 논의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고진수 교수님은 표준건축비가 임대주택 관리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물론 이게 이제 임대료 상승으로 연결되기는 하지만 지금 이주 원인들은 주로 이제 주택의 품질과 직주 근접 이거를 주로 이제 따지고 있기 때문에 좀 이 표준건축비를 현실화 최소한 물가 상승에 따른 조정은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성규 박사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켜져 있습니다. 켜져 있습니까? 아, 네. 지금 오늘 이렇게 사실은 이 주택 문제와 관련된 게 또 최근에 대선과 관련해서도 핫 이슈로 지금 부각이 되어 있고요. 국민들의 관심이 참 많은 부분이죠. 주거 문제라는 것, 주거 안정이라는 부분들은 누구나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이제 오늘 그 임대주택과 관련된 부분에 어떤 이 제가 발표를 보면서 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뒤늦게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그 표준 건축비와 관련된 부분이 한동안 사실은 전혀 현실화되는 부분과 동떨어진 고정되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사실 알고는 많이 놀랐습니다. 많이 놀랐고 어쨌든 임대주택이라는 것 자체와 관련해서 표준 건축비 자체를 뭐 인상하느냐 마느냐 하는 부분은 사실 뭐 논란의 여지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당연히 해줘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현실화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임대주택 공급 자체가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가장 사실은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대선 주자들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한번 좀 살펴보게 되면요. 지금 여당 쪽에서 나온 뭐 대선 주자분께서는 예를 들어 이제 임대주택을 100만 호를 공급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서민들을 위한 주거 안정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생각하시고 그런 공약을 내놓으시는 건 참 바람직한데 사실 오늘 우리가 주제가 되고 있는 이런 실질적으로 공급을 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또는 그쪽에 업종에 이제 계시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검토가 되어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많은 의문을 가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이야기하게 되면요, 많은 분들이 이미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공공임대라고 할 때는 다 지어지고 난 어떤 주택의 품질 자체에 대한 굉장히 많은 의심이나 의구심을 갖고 계시지 않을까. 이제 올해였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동탄에서 공공임대와 관련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이제 말씀하셨던 그 임대주택이 일부분은 여전히 지금 입주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있다고 합니다. 그 부분은 뭐냐면은 결국은 현재 그 임대주택을 사용할 분들의 특성이라든지 또 필요로 하는 그 수요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되지 않는 가운데 보여주기식의 임대주택 정책이 가지고 온 그 한계를 그대로 노출시켜 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임대주택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보면 저는 표준 건축비에 대한 인상 여부를 지금에서야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현실적인 부분들을 반영할 수 있는 수준에서 좀 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뭐 다른 임대료 부분의 인상과 연관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논의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현재의 어떤 이슈 부분에서 조금 뒤떨어져 있는 그런 느낌마저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임대주택도 사실은 분양주택과 전혀 그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 고품질의 굉장히 안정된 어떤 주거 환경들을 수요자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 수요자들이 예를 들어 소득 수준이 많이 낮고 여러 가지 자산 부분들이 아주 그 미미한 그런 서민층이라 하지만 그분들이 주거 생활을 통해서 기대하는 바는 사실은 유사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임대주택이 아까 우리가 21층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앞으로 우리가 AI 시대를 살면서 이 임대주택이라는 것 자체도 초고층으로 충분히 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지금 많은 그 수요 조사를 해보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내가 1인 주택이지만 1인 주택이라고 해서 5평, 6평짜리에 너는 임대주택에 살아라고 했을 때 아마 그 수요자는 굉장히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가구 원수가 사실은 전체적인 주거 공간의 면적을 좌우하는 큰 요소가 될 수는 있지만 절대적인 기준은 되지 않는다. 수요자들도 1인, 2인 가구든지 간에 조금 더 넓고 쾌적한 공간에서 살고 싶어하고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앞으로 임대주택 공급에도 반영이 돼야 되고 또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은 결국 당연히 건축비 부분이 현실화되는 부분은 우리가 토론의 과정이 필요 없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논의가 좀 더 전개되어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구체적인 어떤 방법론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기회가 오면은 제가 감춰놨던 것을 갖다 그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두성규 박사님도 비슷한 말씀이신데 고진수 교수님과 표준 건축비의 현실화에 대해서 이건 뭐 논란의 여지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지금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하려고 그 정치권에서 많은 얘기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공급을 하기 위한 이런 표준 건축비의 현실화 같은 문제는 별로 논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공공임대주택의 니즈에 맞춰서 공급을 하려고 그러면 결국은 건축비 현실화가 나올 수밖에 없을 거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불가피하기보다는 뭐 현실화는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논의의 여지가 없다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게 아까 서두에 그 토론을 어떻게 진행한다라는 걸 말씀드렸는데 저도 그냥 가나다 순으로만 딱 생각해갖고 갑자기 진미연 박사님을 건너뛰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진미연 박사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토지주택연구원의 진미은이고요. 저는 이제 두 번째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좀 밀려나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네, 두 분의 토론 말씀도 잘 들었고요. 항상 이렇게 주택산업연구원에서 굉장히 자료를 잘 준비해 주셔가지고 너무 공부도 많이 하고 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항상 표준건축비를 생각할 때마다 딱 기본적인 두 가지. 뭐 임대주택을 짓든 분양주택을 짓든 집 한 채 짓는데 그죠? 건축비가 다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짓나 뭐 서울에서 짓나 건축비는 똑같고 땅값만 다른 거죠. 근데 왜 임대주택을 짓든지 분양주택을 짓든지 왜 이렇게 달라야 되는지가 항상 좀 의문이 갔고요. 또 두 번째는 저는 최소한 물가가 오르는 것만큼 계속 이제 물가 연동은 해야 된다 최소한. 근데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새삼 항상 또 재차 이렇게 좀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정부의 고시 기준이죠. 그러다 보니까 매년 고시가 되면 좋겠는데 이게 2016년 6월로 정지돼 있다 보니까 너무 이 세상이 빨리 변하는 거에 비해서 이렇게 건축비는 저 아주 구석기 시대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데 이런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00만 호 이상을 지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공급을 하신 LH와 또 지방공사 계신 분들한테 박수를 쳐드려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임대주택 정책은 그렇게 말들을 하죠. 맞춤형 임대주택이다. 수요자 맞춤형이다라고 늘 강조를 해요. 근데 건축비는 전혀 맞출 수 없게 돼 있어요. 저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중요한 거는 사실은 임대주택에 누가 사느냐가 중요하죠. 지금 임대주택은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바뀌거든요. 제가 지금 망가구 실태조사를 하고 있으면서 단지를 다녀보면 주민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구 임대주택 뭐 옛날에 지은 엘리베이터. 임대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얼마큼 휠체어와 전동차가 많은 줄 아세요? 이러다 보니까 휠체어가 엘리베이터에 들어가면 다른 사람이 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가면 제발 우리 용의 엘리베이터 다른 엘리베이터 하나 만들어 달라. 그런 요구 굉장히 많아요. 옛날의 설계 구조로서는 현대식의 이런 자꾸 고령화돼 가잖아요. 그런 분들이 더 이상 휠체어를 놔둘 데도 없을 뿐더러 전동차부터 시작해서 굉장한 불편감들이 많고 저도 많이 느꼈고요. 또 그로 인한 이렇게 이 맞지 않는 그런 구조가 나타나고 또 굉장히 이제 치매 어르신들도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디자인 측면에서 고려해야 될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항상 우리가 우리가 임대주택에 제일 안 돼 있는 게 이제 고령 우리가 뭐 저출산 고령화라고 하면서 청년들은 많이 지원들을 하고 또 뭐 규모도 하지만 사실은 앞으로 전체 가구에서 이제 40% 이상의 노인 가구고 또 임대주택에도 아마 고령자분들이 점점 더 많아지실 거고 장애에도 같이 갈 예정인데 흔히 말하는 베리어 프리며 그리고 여러 가지 지원이 필요한 공간들 그거를 이게 표준 건축비를 해결을 한다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제 이게 한번 지으면 미래죠. 한번 지으면 바꿀 수가 없어요. 잘 지어야 되는데 이 지을 때 표준 건축비에 갇혀가지고 이렇게 잘못했다가는 굉장히 우리가 그 투자만큼은커녕 소비자로부터 외면받는 임대주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떤 재정 논리보다 결국 수요자 맞춤형이잖아요. 필요하신 분들한테 필요한 장치와 설비와 공간을 주는 것이 가장 이 표준 건축비의 상위 정책 목표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제 정책 환경이 많이 바뀌어서요. 이제 원가 연동형이 아니거든요. 이제 임대료 체계가 시세 연동형으로 바뀌어요. 내년부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축비 인상에 따라 지금은 여기서는 이제 현행의 국민임대와 이제 이런 거를 했지만 결국은 앞으로 이제 물론 시세를 다 뭐 풀로 받고 이런 건 아니겠지만 지역마다 미세 조정이 있겠지만 표준 건축비가 했던 과거의 역할에 비해서 앞으로는 상당히 그 기능은 좀 축소가 될 거예요. 하지만 필요는 하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너무 이렇게 그러니까 필요하지만 이렇게 매년 고시나 뭔가 좀 시장에 맞도록 변해갈 수 있는 그런 좀 시스템을 좀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이 동력. 그러니까 몇 퍼센트 올린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매년 그냥 뭔가가 반영이 되는 듯한 그런 좀 숨통이 트인 정책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사실은 이제 공급 활성화인데 공급의 내용이 세 가지잖아요. 근데 이미 신규 건설은 굉장히 좀 줄었어요. 앞으로 로드맵에 따르면 앞으로 4대 3대 3이거든요. 신규 건설 40%, 매입 30, 임차 30. 이런 구조로 앞으로 5년을 이제 설계를 해놔서 전체 공급 물량의 이제 건설은 한 40%를 차지하는 이런 부분인데 저는 사실은 이 40이 한 60이 됐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는. 결국은 기존의 주택을 매입을 하거나 남의 집을 빌려서 또 임대를 주거나 이런 것들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임대주택이 필요하신 분들의 니즈에 충분히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런 점에서 저는 어렵지만 신규 건설을 확대해야 된다. 저는 공급의 전공법은 신규 건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많은 나라들이 신규 건설이 어렵기 때문에 돈의 문제가 아니라 땅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제 약간 공급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자꾸 기존 주택을 리모델링을 하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의 이런 방법을 취하는 거지. 그래도 우리가 노력을 해서 새로 지을 수 있는 이런 것에 대해서 후퇴하지 말고 굉장히 좀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표준 건축비가 주는 신규 건설이라는 이 그런 부분에서 더 많은 분들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저는 표준 건축비가 약간 현실적으로 매년이라도 고시가 되거나 뭔가 연동되게 구조가 바뀌면 그야말로 이제 사실 LH가 크게 많은 좋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또 사회적 지탄도 받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독점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자면 우리 과점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공급 생태계의 경쟁 구조가 생겨날 수 있어요. 경쟁이 좋은 점은 코스트 다운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아직까지 원가에 대한 경쟁을 할 만한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많은 나라에서 이제 여러 공급자들이 생기면 이제 원가 경쟁이 일어나서 이제 혁신적인 기술과 여러 가지 또 다음 단계로서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꼭 바뀌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비용의 문제를 항상 들을 때는 이제 우리가 어떤 비용이든지 간에 다 이제 충분히 다 반영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일 거예요. 재정 당국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항상 공급하는 입장이라든지 소비자나 여러 걸로 우리가 뭐 집값도 다이어트가 필요한데 우리가 이제 공사 비용에 대해서 항상 코스트가 이제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도전 과제로 10% 비용 줄이기 이런 여러 가지의 다이어트 정책도 공급자가 스스로의 굉장히 그런 노력도 계속 좀 경주를 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주미은 박사님. 주미은 박사님은 이제 표준 건축비가 고시된 지 2016년이고 지금까지 변화가 없다. 그래서 매년 고시를 하든지 어디 연동이 되든지 해갖고 조정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공공임대주택도 수요자 맞춤형으로 가자고 얘기를 하면서 건축비는 묶어두면 결국 가기가 어려울 거다. 특히 우리 사회가 이제 고령화되고 가면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계층들이 이제 고령화되고 있는데 여기에 맞는 공공임대주택을 하려면 이제 건축비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만 이제 건축비의 이제 표준 건축비가 하는 기능이 역할이 이제 조금 축소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 건설이 계속돼야 되기 때문에 표준 건축비의 현실화가 필요하다. 여기에 뭐 단서를 하나 좀 달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현실화하되
공공기관 LH와 같은 공공기관도 원가 경쟁을 통해서 코스트를 최대한 다운시킬 수 있는 이런 경쟁도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영성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울대학교 이영성입니다. 저는 좀 다른 말씀을 좀 드릴게요. 건축비의 현실화하는 것은 맞을 것 같아요. 맞을 것 같은데 제가 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건축비를 현실화하는데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고 장애 요인이 많은 거거든요. 오늘 이 행사의 이름이 이제 공감 포럼인데 연구도 잘하셨고 좋은 내용이 많은데 이 과제는 이 과제대로 하더라도 아마 추가적으로 검토하시는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을 것 같아요. 별도로 따로 하시는지.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 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시장의 논리를 적용하기 어려운 면이 본질적으로 있어요. 공공임대주택 자체가 시장 논리를 적용하기 어려운 영역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건데 거기다 다시 시장의 논리를 가지고 현실화시켜야 된다고 하면 공감을 얻기가 어렵죠. 애초에 시장에서 잘 안 되니까 시장의 영역을 벗어나서 공공을 하겠다고 하는 거였는데 다시 그걸 갖다가 시장으로 가서 시장의 논리대로 현실화하자 이러면 사실은 공공임대주택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으로서 존재하기 위한 최소한의 뭔가를 충족을 시키면서도 그것이 감내 가능한 부분으로 이렇게 우리가 끌어올려야 되는 작업이란 말이죠.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좀 추가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여러 가지 제가 또 생각나는 대로 좀 질문을 던져 드려 볼게요. 과연 건축비만 현실화하면 되는 거냐라고 하는 거고, 이 건축비 현실한다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LH의 부담을 줄여주는 거가 되는데요. 이 공공임대주택을 지을 때 부담을 감내해야만 되는 조직이나 기관이 LH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 관계되는 기관들이 굉장히 복잡하다는 이렇게 메커니즘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비를 현실화하게 되면 공공임대주택을 짓고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여러 기관과 제도가 어우러져 가지고 들어가서 이렇게 부담을 짊어지고 있는데 다른 여타의 조직이나 기관 제도는 놔두고 LH 쪽의 부담만 줄여주는 게 맞느냐? 거기에 대한 페어쉐어, LH하고 다른 여타의 그 참여자들하고의 페어쉐어를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남아요. 그럼 다른 기관들은 그러면 얼마나 언페어하냐, 현재 상태에서 얼마나 많은 부담을 짊어지고 있는가? 이 부분이 분명하게 민감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명확하게 하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계산상으로는 모델로서는 숫자로 가는 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에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제 머릿속에 판단했을 때는. 그래서 우선은 이 공공임대주택을 짓고 관리하고 유지하고 하는 데 들어가는 여러 다양한 관계기관들이 또 참여하는 어떤 프로세스가 있고 단계마다 있지 않습니까? 밸류체인상에서. 각자가 짊어지게 되는 부담을 정도 이렇게 파악을 해보고 그 가운데서 정말 LH가 다른 기관들보다 더 많이 부담을 많이 짊어지고 있다든지 또 특별하게 LH 쪽에서만 부담을 좀 이렇게 건축비 현실화해서 줄여줘야 된다고 하면 그래야만 되는 이유가 뭔지 다른 기관들과 비교했을 때 그 부분들이 우리가 좀 명료해줘야 이게 사실은 폭넓은 공감대를 받을 수 있는 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LH로 들어와서 실제로 이게 LH가 재무적으로 손실 보는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반드시 따져보셔야 돼요. 이게 정확하게 숫자가 나와야 됩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이제 국가에서 투입되는 재원이 있고 다 있는데 그래서 임대주택 한 채당 이게 공감을 받으시려고 하면 100만 호 공급했을 때 LH가 짊어져야만 되는 재무적 손실이 얼마나 된다라고 하는 것이 나와야 그래서 이렇게 건축비를 현실화하게 되면 그 부담이 얼마나 줄어들고 그래서 LH가
좀 더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좀 더 광범위하게, 그러니까 결국은 LH가 특정 임대 그 주택에 대해서 짊어지는 부담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공급 물량을 많이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축비 부담을 하나 줄이더라도 공급 물량 더 많이 해라 라고 하는 논리가 성립돼야 되는데, 이 양자간의 이 트레이드오프가 어떤지를 분명히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LH의 목표가 공공임대 주택 한 채당 LH가 짊어지는 부담을 더 많이 해가지고 전체 공급 물량은 적지만 확실하게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겠다. 그리고 거기 들어가는 수혜자를 아주 엄선을 해가지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 엄선을 해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갈 거냐, 아니면 공공임대주택 한 채당 LH가 짊어지게 되는 건축비라든가 이 건설하는 과정에서의 부담을 줄이되 좀 더 많은 물량을 지어서 감당 가능한 방식으로 확대해서 확장시켜 나갈 거냐 라고 하는 거에 대한 트레이드 오프를 갖다가 분명히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국민들한테 예를 들어서 어떤 걸 원하시느냐 라고 나와야, 이제 그렇다고 했을 때 결국은 이제 그 수많은 관계기관들이 도와주는 것도 결국은 다 국민들 세금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의 작업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얼마나 보전해 주는 것이 적절한지 바람직한지에 대한 별도의 또 논리적인 어떤 이 기준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은 그냥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70% 해주느냐, 80% 해주느냐, 90% 해주느냐,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때 우리가 그러면 각각의 대안들별 어떤 대안들이 좋은지를 선택하게끔 만드는 나름대로의 근거와 기준과 논리가 있어야 이해가 진행이 되는데, 그냥 다른 분양가에 비해서, 분양주택에 비해서 그냥 뭐 50% 60%밖에 안 되니까 올리자라고 하면 공감을 얻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절차와 과정들과 논리에서 너무나 빈 구멍이 좀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좀 오히려 더 반발을 받으실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처럼 또 부동산 시장 가격이 많은 사람들의 이제 관심이 대상이 된다고 하는 거는 결국은 이제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상당 부분 그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서 우리가 공공임대주택이라든가 부동산 제도와 세금을 조금은 시장 경제에서 안 맞고 비효율적이지만 정책의 본질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게 또 마음을 달래주는 것도 정책의 본질이기 때문에 시장만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공감대를 얻기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그 논리가 좀 더 갖추어져야 국토부가 됐던 다른 부분에 있던 어디 국민들이라도 이렇게 그래 그럼 이렇게 가자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냥 대뜸 그냥 70% 80% 이렇게 하자, 무슨 근거로.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이 추가적으로 좀 고민하실 때 다시 한번 더 이렇게 그 이 논점을 전체 논리 체계하고 논점하고 어떤 걸 다듬어 어떤 거를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마 이제 이 차기 정부가 어떤 쪽에서 정부가 되든지 간에 굉장히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이와 같은 부분들이 완벽하게는 아니더라도 뭔가 탄탄하게도 고민이 돼야 비로소 LH도 좀 이렇게 떳떳하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지, 지금처럼 여러 LH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지금 안 좋은 시선이 있고 구조조정이 되는 순간에 그냥 이렇게 그 건축비 이렇게 올리자 이렇게 되면 제가 조금 좀 바라봤을 때 좀 어색한 게 많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영선 교수님. 이영선 교수님은 이제 표준건축비 현실화는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거를 정당화하려면 거기에 따른 이 정당성을 좀 확보하는 게 필요할 거다. 이게 공감을 얻으려면. 그래서 첫 번째 이슈로 건축비만 현실화하면 되는 건가? 결국은 이제 공공임대주택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이제 주거 복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그 비용들이 있는데, 이거를 지금 여러 주체들이 감당을 하고 있고 최종적인 감당은 그게 국민들의 세금으로 가는 건데, 이게 이제 LH가 어느 정도 이거를 부담을 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건축비에서 이거를 커버를 할 건지를 먼저 정해야 될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건축비만 현실화하면 되는 건가? 결국은 이제 공공임대주택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이제 주거 복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그 비용들이 있는데, 이거를 지금 여러 주체들이 감당을 하고 있고 최종적인 감당은 그게 국민들의 세금으로 가는 건데, 이게 이제 LH가 어느 정도 이거를 부담을 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건축비에서 이거를 커버를 할 건지를 먼저 정해야 될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는 지금 LH가 공공임대주택으로 어느 정도의 이제 부담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결국 상위 정책 목표겠죠. 손실을 보더라도 이제 이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할 건지, 아니면 손실을 줄이면서 이제 더 많은 그 국민들이 혜택을 누리도록 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의사결정이 어떻게 되면 국민들로부터 그 공감대가 먼저 이루어져야 할 거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하셨습니다. 예, 좋은 말씀이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이영선 교수님이 나름대로 또 다른 화두를 던지신 거라고 이제 봅니다.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여기 패널로 나와 있는 다른 세 분 중에서 혹시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하시거나 있을 건지 한번 먼저 패널 분들한테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그 아까 이야기를 다 못하고 매듭을 지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추가적인 설명을 한번 이야기를 꺼내보고자 합니다. 사실은 이제 지금 이 임대주택이라는 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굉장히 필수적인 그런 어떤 영역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도 기존의 시장 영역을 사실은 이제 벗어나서 어떤 검토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참 걸림돌로 되는 부분은 결국은 임대료, 즉 가격 부분은 낮추고, 그렇지만 또 수요자들의 기대 수준이나 눈높이는 대단히 높은 어떤 시대적 흐름을 감안할 때 품질은 또 굉장히 높여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은 적절하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 뭐 기본형 건축비나 이런 표준 건축비를 어느 정도 억제를 시키게 되면은 임대료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좋겠지만, 그렇게 될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임대 시장에, 특히 공공 임대 시장의 공급 부분과 관련된 가장 아킬레스건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 공급 부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뭔가 이쪽에 건설을 하는 쪽에 충분한 메리트가 갈 수 있는 부분들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한 딜레마에 이제 빠져 있는 그런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 우리가 이제 국내에서 공공임대 시장이 가지고 있는 포션 자체는 크지는 않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치권이나 또 서민들이 굉장히 기대하는 바는 높기 때문에 이번에 여당 쪽에서는 또 기본주택이라는 것을 들고 나왔지 않습니까? 기본주택 100만 호라는 것도 결국은 현 정부가 이야기했던 그 2017년도죠.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100만 호를 임대주택 그 공공임대인가요? 그 공급을 하겠다는 그 부분과 사실 좀 맥락이 닿아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경우에 있어서도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기본주택 100만 호 공급이라는 물량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목표치를 제시하고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하우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구체적인 내용이 많이 사실은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생각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저렴한 임대료에 저렴한 가격으로 결국은 고품질의 임대주택을 그 원하는 수요층들의 그 물량만큼을 쉽게 공급할 수 있으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만일에 이 표준 건축비 자체를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억눌러 놓는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2016년도에 지금 고정부터 고정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은 그 이후에 매매 가격의 변동률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뭐 경실련 등의 자료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은 약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자, 매매 가격이 2배 가까이 오르는 동안에 표준 건축비, 즉 임대주택에 지금 소요되는 어떤 건축비는 고정되어 있다는 부분의 이 현실은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약간 unfair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수요자의 요구는 다 충족시키면서 건설 비용은 최소화시킬 수 있는 선에서 또 이 공공임대주택을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이 딜레마에 사실은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인가. 그래서 LH나 이런 쪽도 지금 사실은 고민을 정말 많이 하셔야 될 게,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명확한
해법이라고 할까요? 어떤 해결책을 분명히 갖고 있지 않으면은 제가 볼 때는 여당이 되든 뭐 야당이 되든 다음 정부가 들어서고 난 뒤에 LH의 운명은 굉장한 회오리에 휘말릴 가능성이 저는 많지 않을까. 어쨌든 어느 쪽이든지 간에 이 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서의 역할론에 대해서는 어떤 시장의 기대만큼 뭔가를 갖다가 가시적인 결과물로 내놓아야 되는데 이런 표준 건축비나 이런 부분에 사실은 굉장히 걸려가지고 제대로 지향할 수 있는 어떤 목표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지 못하는 환경이라면은 어떤 해결책을 갖고 있지 않을 때는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요런 이게 좀 틈새으로 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요. 아까 우리 진 박사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임대주택이라고 할 때 과거에 했던 임대주택과 굉장히 다른 부분들이 있고요. 또 우리가 생활의 변화 속에서 앞으로는 설계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저는 예상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서민들의 경우에는 뭐 굉장히 더 이렇게 휠체어를 쓰거나 이런 경우에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당연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번에 코로나19를 갖다 쭉 제가 이제 우리 한 2년 가까이 우리가 같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을 보면서 한번 제가 이제 그런 확진자가 우리 사무실에서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서 이제 그 검사를 하고 제가 어쨌든 자발적으로 이제 그 집에 있었는데요. 그 있는 공간에 있어서 가족들과 있는 공간에 있어서 굉장히 현재의 어떤 설계가 그나마 다행스럽다고 느낀 것은 저는 안방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밖에 나오면 안 되니까 그때 가장 필요한 게 뭐였냐면 화장실이었습니다. 자, 그런 그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즉 현재 코로나 사태가 앞으로도 빨리 종식이 되지 않고 지속이 된다고 할 때는 앞으로 그런 사태가 우리의 생활 속에 보편화되는 과정까지 반영하는 앞으로 설계 시스템으로 변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또 고급 주택의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나중에 주거 문화가 이런 쪽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것 중에 하나가 현재 우리의 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주거 공간 조리 시설이 굉장히 식당이 아니죠. 부엌 갑자기 이야기하다 보니까 제가 좀 헷갈렸습니다. 이 부엌 공간이 굉장히 강조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또 한편에서는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아파트 자체 내에서 식당을 경영하고 있는 경우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생활 속에서 아침은 간단하게 뭐 조식을 하거나 아니면 저녁에 이런 식으로 해서 생활의 어떤 방식 부분들도 굉장히 많은 변화를 거쳐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공공임대라고 해가지고 그 변화를 무시하면서 갈 수 있느냐 그런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등등을 감안할 때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많은 딜레마에 봉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다는 점에서 저는 이 표준 건축비 부분을 오늘 뭐 과제를 하고 한번 포럼에서 한번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그칠 게 아니라 이 부분은 저는 빠르게 저는 해결해야만이 앞으로 닥쳐올 다음의 정부에 있어서 여러 가지 LH 등에 요구하는 공기업에 요구하는 여러 가지 미션들에 대응할 수 있는 기간을 좀 벌 수 있다. 이거 빨리 준비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정말 아무 이 대응을 못하는 LH는 뭐 역사 속으로 사라져라 이런 경고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빨리 준비를 해나가시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많은 의견들을 빨리 수렴하시고 빨리 정리하시고 빨리 입장 표명들을 완전히 확고하게 만드시는 게 대단히 중요하지 않을까. 좀 제가 설레발을 쳤지만 이런 예. 정도로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지금 그 시간이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으로는 한 3분 이내로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두성규 박사님 말씀하시는데 끊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한 추가 발언들은 한 2, 3분으로 조금씩 줄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선 교수님 토론 내용 잘 들었는데요. 저는 표준 건축비가 뭐 LH나 어떤 뭐 특정 업체 기관에 대한 그런 잣대가 되면 안 될 것 같고요. 저는 사실 뭐 국가에 어떻게 보자면 이제 이게 기준 고시잖아요. 국가 고시 기준이죠 하나의. 다만 저는 이게 이제 현실화나 이런 부분들이 뭐 어떤 LH의 어떤 그 재무적인 요구 이런 거보다 저는 이게 이제 잘 비용이잖아요.
근데 비용이 이제 현실화되지 못하면 사실은 투자 환경이 만들어지지 못하잖아요. 저는 앞으로 사실은 뭐 투자는 직접 건설도 있지만 재무적 투자자들의 간접적인 투자도 앞으로 많아지어야 되는데 표준건축비가 현실화되지 못하면 영원하게 투자 환경은 기대할 수 없고 공급 생태계의 다양성이라는 거는 기대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과거에 우리가 지금 이제 170만 원대 공공임대주택이요. 그러니까 뭐 전세 기존 저택 전세를 빼더라도 뭐 130만 원이 훨씬 넘죠. 그럼 이제 과거에 이제 100만 원 달려왔던 속도나 그 양이나 투자만큼 앞으로 100만 호가 그렇게 쉬울 것인가? 우리가 100만 원을 했기 때문에 100만 호가 뭔가 쉽게 달성될 수 있지만 저는 절대 다 보지 않아요. 과거의 100만 원은 우리가 도시화의 쭉 진행 과정 속에서 흡수가 됐어요. 수요로 어쨌든. 근데 앞으로는 우리 도시화율이 80%잖아요. 앞으로 도시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땅이 없죠. 또 많은. 그러면 결국은 민간이 짓거나 용적률 인센티브나 여러 가지 외국에서 하는 이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 민간이 짓고 공공이 인수하는 방법들을 많이 할 거예요. 그럼 그때 그 인수하는 가격이 표준건축비잖아요. 그 현실 안 되면 공공이 하고자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 민간이 하고자 하겠습니까? 안 하는 거죠. 그렇게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하나 둘이 아니라 우리 시대가 바뀌고 도시의 성장 속도에 따라서 앞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짓는 것뿐만이 아니라 민간이나 공공이나 이 역할 모두에서 좀 더 우리가 발전적인 좀 사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혹시 고진석 교수님도? 네, 예. 저도 간단하게 좀 추가 말씀을 드리면 다른 선생님들 토론도 잘 들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이현성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에 대한 어떤 손실에 대한 것들이 계측이 되어야 그 물량과 재무에 대한 어떤 트레이드오프에 대한 것들을 확인해야 한다면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결국에는 이 공급 물량과 재무의 관계들을 확인해야 되는데 현실상으로 그 LH가 물량을 본인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느냐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물량을 유지해야 한다고 하면 물량을 내에서 뭐 사업 유형이라든가 지역별 혹은 임대 대비 분양 비율 아니 유형별로 그런 어떤 세세한 조정을 통해서 그런 물량들을 세부 조정할 수 있는 방안들을 조금 강구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자 이제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현재 이제 땅이 없는 상황에서 좀 다양한 금융 기법들을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노후한 어떤 외곽 지역에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계속 그 자체로 개발을 하면 좋겠지만 리모델링 하면 좋겠지만 수요자들은 좀 더 교통 입지가 좋은 적정한 입지의 어떤 임대주택을 원한다고 하면 그런 어떤 특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뭐 20년 이상 된, 뭐 30년 이상 된 노주택에 대한 것들을 뭐 ABS 발행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담보로 해서 현금을 창출하고 그 금액을 가지고 이제 원하는 입지에다가 새로 개발을 하는 거죠. 공공임대주택을. 물론 이 조건이 되려고 하면 그렇게 일으킨 금액을 통해서 원래 있던 물량보다 더 많은 물량 혹은 더 개선된 어떤 물량들을 제공하는 형태의 그런 형태의 어떤 금융 방법들도 고려해서 향후에 수요자 니즈를 좀 반영하는 형태로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영선 교수님. 예. 예, 저는 일정 부분 현실화되는 거는 공감하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차피 이 주제가 지금 공감 포럼이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 오늘 말씀해 주신 그 내용과 논리도 훌륭하게 잘 돼 있지만 공감이라는 측면에서는 좀 더 고민할 부분이 많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 추가적으로 더 한다고 하면 말씀드린다고 하면 이제 나름대로의 이제 이 공공임대 주택에 대한 국가가 제시한 비전 뭐 100만 호가 됐든 150만 호가 됐든 거기에 따라서 LH의 나름의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전략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어차피 LH가 이제 짊어져야만 되는 부담을 벗어날 수 없다고 하면 일정 부분 현실화된다고 하더라도 그랬을 때 국민들의 부담 일정 부분 다 국민의 부담으로 다 가는 건데 어떤 식으로 더 그 내에서도 더 공감을 받을 수 있는 임대주택의 모습이 뭐냐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고민이 좀 많이 필요할 부분 같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건축비 인상 말고 건축비 현재 건축비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건축비가 인상이 충분치 않다고 하더라도 LH가 어떤 식의 노력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 비전과 전략도 같이 보여주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사람들이 이제 주거 서비스에 대해서 느끼는 거가 거기서도 요소 대체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인 건축의 퀄리티는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 이제 이 자료에서 나온 것처럼 다양한 그 홈케어 서비스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비용은 좀 적게 들어가면서도 이렇게 잘 조합을 맞춘다고 하면 똑같은 수준의 주거 서비스 어떤 퀄리티를 유지하면 거주자가 느끼는 똑같은 걸 하면서도 그 똑같은 서비스를 누리기 위한 비용을 좀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선택의 옵션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더 LH가 더 들여다보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정 부분 우리가 이 현재 건축비 상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국가에서 100만 원 이렇게 했을 때 그래서 이러저러한 거를 다 했을 때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요것만큼은 우리가 좀 도와달라. 요 정도는 현실화해 달라.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LH한테 주어지는 어떤 미션을 갖다가 수행하는데 좀 더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좀 완결이 돼야 누가 보더라도 아 그러면 그 정도 하자라고 이게 얘기가 되는 거지. 현재 상태로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이제 반발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은 들어요. 네. 예, 패널 토론자들로부터 한 번 이제 더 얘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각자가 강조하는 부분이 조금씩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성규 박사님이나 김미연 박사님, 그 다음에 이제 고진수 교수님은 이게 제대로 공급을 하고 수요자 니즈를 맞추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다라는 거고, 이영성 이제 교수님은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그렇지만 이 부담을 최종적으로는 국민이 지기 때문에 어떻게 어느 정도 하는 게 적절하다라는 것도 나와야 될 거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노희순 박사님께 마이크를 넘겨가지고 일부 혹시 지금 패널께서 말씀하신 중에 나온 얘기 중에 뭐 좀 보완이 필요하다든가 뭐 이런 게 있거나 뭐 있으면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의견 되게 감사하게 잘 들었고요. 말씀하신 대로 사실 그 공급이나 이런 측면에서 그 표준건축비 현실화는 지금 사실 이제 단기적인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그 과거에 좀 오래 전에 설정되었던 기준에 따라서 그 기준이 유지되었던 게 문제거든요. 사실 그동안 노력을 하나도 안 한 게 아니라 설계 기준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계속적으로 임대주택에 계속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제 물론 임차인이 그 원하는 100%는 아니더라도 그 수준에서 계속 맞추기 위해서, 그리고 이게 법적으로 정해지다 보니 그 법적 기준을 쫓아가다 보니까 건축비가 계속 지속적으로 오르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안하지 않고 지금 현재 수준에서의 다시 평가하는 것 자체가 약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지만 이제 공감이란 측면에서 보면 당연히 반대 쪽에서의 의견도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이 패널 토론으로부터 한 번, 두 번씩 이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이제 발제자로부터도 이제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좌장으로서 이제 이 패널들의 말씀하신 거를 정리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래도 이 패널 토론에서 나온 거에 대한 공감대는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영성 교수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제가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보면 이제 저의 논리로 얘기를 하고 맞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게 표준 건축비가 일종의 이 자원의 배분의 기준이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담의 기준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은 정부가 이 부담을 뒤로 미루기 위해서 이게 왜냐하면 임대료 결정에 들어가고 다른 데 다 들어가니까 이 2016년에 하고 더 이상 하지 않는 이유는 이게
다른데 부담이 되니까 이거를 안 하고 있고 이게 이제 결국은 이 국민들의 의사결정을 하는데 오히려 제대로 현실을 못 보여주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비용이 이 정도 든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나서 자 그런데 이거를 하려면 이렇게 우리가 결국은 국민들이 부담을 해야 되고 그게 또 지금은 현 세대가 부담하는 게 아니고 미래 세대가 부담하도록 지금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LH는 이 부담을 계속 안고 가면서 지금 다른 개발 사업에서 나오는 이익으로 커버를 하고 있고 언젠가는 이게 끝나고 나면 미래 세대가 부담을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 건축비는 현실화하고 그 다음에 결국 그로부터 나오는 거는 임대료 상승이라는 거죠. 그러면 임대료 상승 부분을 정부가 이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갖고 어느 정도 지원을 할 건지 이런 거를 판단을 해야지 우리가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야지 LH도 여기에서 표준건축비는 이 정도지만 우리는 이 원가 절감을 해갖고 이 정도로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지금 이 나머지 부분들은 뭐 사실 이게 공급을 하는 공급량이라든가 사실 뭐 LH가 비용에 의해 갖고 인센티브가 좌우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정부가 목표를 정하면 어차피 거기에 따라서 이제 가는 건데 문제는 이제 안에 들어가 있는 퀄리티와 이제 질이라든가 이런 게 왜곡될 수가 있다라는 그런 게 이제 우려인 것 같습니다. 그거고 그 다음에 이로부터 나오는 비용이 결국은 미래로 자꾸 숨겨져서 겉으로 안 드러나고 숨겨져서 뒤로 밀려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일단은 뭐 다들 공감하는 거는 임대료 표준 건축비를 적어도 뭐 3년으로 돼 있는데 이게 3년은 재검토 기간으로 하고 나머 그 기간 동안에는 뭐 연동을 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년 연동돼서 하고 3년에 한 번씩 재검토해서 재조정한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법에다가 였으면 좋겠고 거기에 따라서 부담이 어떻게 가는가에 대해서 결국 이게 국민들이 어느 정도 부담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정책적으로 필요한 거라면 재정을 투입을 해야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 국민적 공감대를 갖고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네 분의 패널의 얘기를 제대로 제가 정리를 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대략적으로 공통된 얘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여기서 마무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주제는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 공감 포럼입니다. 그래서 공감을 위해서 많은 여러분들이 서로 다른 조금씩 이제 그 집중하는 부분이 다르지만 이걸 통해서 서로 공감대를 얻게 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공감에 기초를 해가지고 임대주택 공급 확대가 이루어지면서 국민들의 주거 안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패널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귀한 말씀해 주신 네 분 패널께 감사드리고 아주 그 심도 깊은 발제를 해주신 노 박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패널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